서아시아 역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23쪽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었는데, 네, 4대 문명하면서 지중해를 거점으로 해서 성장한 국가들 잠깐 나왔었어요. 네, 페니키아 하면 표문문자, 네,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던 국가였고요. 헤브라이, 유대교를 창시한 국가였지요. 자, 오늘 이런 내용들 배워보려고 합니다. 서아시아 지역에서 아시리아, 철기를 바탕으로 성장했던 강압적인 통치를 보여줬던 국가였고요. 자, 그 다음 페르시아 왕조. 페르시아 왕조는 크게 두 개의 왕조가 보여지고 있겠고요. 자, 그 다음 파르티아.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네 개의 국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해요. 전반적으로 서아시아 세계의 흐름을 한번 본다면, 자, 아까 페니키아 표문자를 기반으로 한 해상 무역 국가 잠깐 봤고요. 헤브라이 유대교를 창시한 국가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이전에 4대 문명, 그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했을 때 바빌로니아까지 한번 들어봤던 것 같고요. 네, 오늘 히타이트, 아시리아 한번 다뤄볼 건데, 히타이트랑 아시리아랑 살짝 다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비교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뭐 리디아도 있고 다양한 국가들이 있는데, 자, 결국 넘어와서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크게 두 개로 쪼개볼 수 있죠.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 오늘 알아보려고 해요. 자, 먼저 아시리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히타이트 짧게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 국가랑 느낌이나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교과서 70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히타이트랑 다른 국가다라고 하는 기준을 갖되 실제로 뭐 분위기나 느낌은 비슷하다. 네, 티그리스강 상류 지역에서 활동했던 국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서아시아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쭉 역사의 흐름을 계속 다시 이어서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우수한 기마 전술과 철제 무기를 사용했고 전차를 사용한 흔적들이 보이고 있어요. 네, 철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전쟁을 주로 했기 때문에 이 국가들은 강압적인 통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네, 직할지에 총독도 파견하고 도로도 정비할 만큼 뭔가 중앙 집권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시리아는 오히려 강한 국가의 이미지 때문에 네, 그 안에 내부 불만을 초래했고 나라가 오래 가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영토를 보면 이런 모양을 갖고 있죠. 지금 여러 개의 지도가 섞여 있어서 좀 헷갈리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런 곡괭이 모양을 갖고 있는 영토가 보여진다. 그게 아시리아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 교과서 70쪽 지도에서 자,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 한번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국가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인데요. 페르시아가 두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아케메네스 왕조가 있고요. 그 다음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자, 분열된 서아시아를 다시 통일하게 되는 국가이겠고요. 아시리아 무너진 다음에 분열됐다가 다시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통일된 국가들은 국가의 힘이 강한 편입니다. 물론 초기에는 약하기도 하겠지만요. 자, 전성기 다리우스 1세 때 보여주고 있겠고요. 자, 전국을 20개의 주로 나눴고 그 주 아래 총독을 파견해서 중앙에서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감찰관도 마찬가지로 파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중 구조죠. 총독도 그 지방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거고, 감찰도 총독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감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감찰관이 왕의 눈, 왕의 귀, 왕의 대신 역할을 수행해서 그 지방을 감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또한, 자, 그, 영토가 넓었기 때문에 왕이 왔다 갔다 다니거나 감찰관이 다녔던 길을 왕의 길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화폐와 도량형도 통일됐습니다. 그러니까 분열된 국가가 통일됐기 때문에 진나라가 전국 시대에 통일한 다음에 화폐, 도량형 통일했듯이 분열된 서아시아가 통일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화폐나 도량형과 같은 시스템을 통일한다, 하나로 만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관용 정책이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아시리아하고 뭔가 국가의 정책, 통치 방향성이 다르다라고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페르시아로 이야기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이 국가인데요. 그리스랑 전쟁을 했었습니다. 한 것으로 유명한 편이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계로 볼 수 있는데 알렉산드로스에 의해 정복당하면서 멸망되게 됩니다. 아, 영화 300의 모습입니다. 테르모필레 전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약 300명에 달하는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 군대를 거의 전멸시켰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네, 페르시아를 대표했던 다리우스 1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거의 그리스 세계는 뭐 몸짱에다가 잘생겼고 전투도 잘했고요. 그런 이미지로 영화에서 그렸고요. 반면 페르시아군은 악마, 이상하고 괴물 같은 이미지로 표현을 했었었죠. 이건 서양이 동양을 약간 무시하는 색깔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시각들이요. 네, 교과서 70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 페르시아 왕 스스로 나는 위대한 왕 중에 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겠고요. 자, 아까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면 왕의 눈, 왕의 귀, 왕의 길, 뭐 이런 거 기억을 해보면 좋겠죠. 왕의 길, 왕의 역할을 대신하는 감찰관이 다녔던 길, 혹은 왕이 지방을 순시할 때 다녔던 길을 이야기하고 있겠고요. 자, 아까 봤던 아시리아랑 영토상에서 같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수도, 네, 페르세폴리스 잘 기억을 해 보자고요. 자, 중학교 교과서에서 보여지고 있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민족의 전통과 종교도 존중할 것이다. 즉, 강제로 종교를 믿게 하지 않겠다. 너희들을 관용적으로 이해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보여주고 있죠. 아시리아랑 느낌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 교과서 71쪽에서 파르티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방금 봤던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파르티아라고 하는 국가가 서아시아 지역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서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을 이란계랑 아랍계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계통입니다. 자, 파르티아는 서아시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 서양을 연결하는 일들을 수행했는데요. 당시 중국은 한나라였고 서양은 로마였다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인도 지역, 네, 우리가 뒤에서 다뤄볼 인도의 쿠시안 왕조, 네, 대승불교가 유명했고 간다라 미술이 유행했던 국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국가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들의 물건들을 파르티아로 가져와서 파르티아에서 다시 다른 국가에 팔게 되는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었죠. 네, 이 지역의 대부분 서아시아 국가들이 중개무역을 수행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가져가게 될 거고요. 자, 파르티아는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사사왕조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파르티아, 그 다음에 사사왕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름의 흐름과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도에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죠. 사사왕조 페르시아 영토 확인해 보겠고요. 네, 방금 지도에서 봤던 사사왕조 페르시아 교과서 71쪽부터 내용 한번 계속 살펴보겠는데요. 네,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하고 있습니다. 일명 조로아스터교는 중국 쪽에서 배화교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즉 불을 숭배했던 종교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로아스터교의 이단으로 불리기도 하는 마니교가 등장했던 시기였어요. 자, 또한 사사낭조 페르시아는 서아시아 지역을 기반으로 등장한 국가이기 때문에 동서교역로를 장악했어요. 즉,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연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때문에 네, 중개무역을 했다라고 또 똑같이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복되는 거죠. 자,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비잔티움 제국과 동시에 있었던 국가로서 영토를 마주보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겪게 되면서 서로 영토가 뭔가 전쟁으로 휩싸이게 되면서 서로 피해를 보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겠고요. 자, 결과적으로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정통 칼리프 시대 이슬람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71쪽에 있는 지도 보시면 자,
비잔티움 제국과 왜 대결했는지를 절실하게 볼 수 있죠. 네, 영토 자체가 붙어 있기 때문에 두 국가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사왕조 페르시아의 수도 크테시폰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네, 페르시아의 모습들을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만국의 문, 세계문화의 전시장, 페르세폴리스 유적, 뭐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고요. 또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죠. 신라 유리병 같은 거 다 페르시아에서 온 거다. 사사왕조 페르시아의 흔적들이 아시아권에서도 보이고 있었다. 이들 중개무역했다라고 이야기했었었죠. 자, 우리 교과서 71쪽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죠. 조로아스터교에 대한 내용들. 자, 또한 같은 계열에서 만이교도 떠올려 볼 수 있겠고, 자, 아까 화면에서 봤던 신라의 유리 물병이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았다. 페르시아로부터 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아시아 역사의 전반적인 흐름 한번 보면요. 자,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 배웠고요. 그 다음 히타이트, 철기를 기반으로 한 국가였는데, 마찬가지로 아시리아도 철기를 기반으로 성장했던 국가로서 굉장히 강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반면 아키메네스 페르시아는 온건하고 관용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두 개의 페르시아 사이에 파르티아 있었죠. 네, 파르티아 다음에 사사낭조 페르시아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우리가 아시리아, 파르티아, 아키메네스 페르시아, 사산조 페르시아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죠. 대부분 중개무역.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비잔티움 제국하고 같이 있었던 국가로서 수도가 크테시폰이다. 결국 사사낭조 페르시아를 묻고 있는 거겠죠. 정답 몇 번이죠? 정답 2번 곤란할 수 있죠. 사사낭조 페르시아의 국교는 조로아스터교였다. 불을 숭배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봤던 서아시아 부분에서 여러분이 비교하면서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 부분은 이겁니다. 아시리아랑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의 통치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 볼 수 있겠죠? 계속 이어서 이슬람 문화 알아보도록 하죠. 이슬람 왕조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돼지, 새끼 돼지 사진 한번 넣어놨는데요. 자,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네, 이슬람교에서는 일반적으로 돼지를 먹지 않는다라고 하죠. 뭐 여러 가지 뭐 속설이나 이유는 있습니다. 뭐 돼지가 더럽다느니, 뭐 돼지를 먹으면 뭐 살생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요. 이슬람 경전을 꾸란이라고 부르는데 그 내용 안에 뭐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돼지 고기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의 뭐 성경책이랄까 그게 꾸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성경과 같은 꾸란이라고 하는 종교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슬람교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전반적인 배경 한번 볼까요? 자, 아라비아 반도 혹은 뭐 서아시아 지역을 한번 보면요. 자, 메카나 메디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가 사사낭조 페르시아랑 비잔티움 제국이 대결하고 있어서 그 교역로가 막혔기 때문에 오히려 해상 교역로가 뚫리게 되면서 이 도시들이 상업 경제로 큰 돈을 벌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해안 무역과 동시에 상업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누군가는 돈을 벌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아까 배웠습니다. 우리 직전에 비잔티움 제국과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서로 대결하고 있다가 결국에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무너지게 되는 과정까지를 대강 살펴봤었죠.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슬람교가 성립이 되겠는데, 등장을 하게 되겠는데, 자, 바로, 자, 메카의 상인이었던 무함마드가, 자, 부유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종교적 깨달음을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슬람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었다라고 하죠. 자, 오늘날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 세계 종교로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한 세계 종교의 일반적인 특징이 인간 평등이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자기 포교,
그러니까 교단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뭔가 믿음을 주고 그들이 만족할 만한 뭐 입장들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게 인간 평등이었다. 자, 또한 기독교처럼요, 알라를 유일신으로 섬기고 있는 게 이슬람교의 특징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인간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지역에서 살고 있던 귀족들은 이러한 이슬람교를 선호하지 않았고요. 자, 때문에 자, 일단 후퇴를 합니다. 메카에서 이슬람교 포교를 하고 있다가 메디나로 도망갔었고요. 자, 그런데 그걸 해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다시 교세가 커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고 관심을 갖게 되자 다시 메디나에서 메카로 돌아와서 세력을 확대하면서 결국 아라비아 전역에서 이슬람교를 믿고 있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심지어는 사람이 많아서 압사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하죠. 이슬람 교리에 따르면 살아생전에 한 번은 그 성지 순례를 해라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있다라고 해요. 네, 이슬람교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돼지고기 먹지 않는 거, 매일 메카를 향해 예배하는 거. 자, 또한 여성들은 히잡을 착용하고 있는 거. 약간 가부장적인 사회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뭐 추가로 본다면 뭐 금식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다음 이슬람 제국의 팽창, 여러 국가들, 왕조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되게 복잡할 겁니다. 명칭이나 용어들이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정통 칼리프 시대가 등장하게 되는데, 정통 칼리프 시대는, 자, 무함마드 알리가 이제 이슬람교를 만들었는데, 이슬람교를 만들었던 무함마드가 죽은 다음에 이슬람교 세력들을 이어갈 그 세력들로서 칼리프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어요. 그 지도자를 선출했던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반 안에서 반장을 뽑아서 반장이 그 학급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슬람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정치, 군사, 종교적 지도자를 칼리프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게 우마이야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있는데 이 우마이야 왕조는 수도를 다마스쿠스 혹은 다마스커스로 하고 있겠고요. 자, 우마이야 가문에서 칼리프를 세습했기 때문에 우마이야 왕조다라고 우리가 통칭 부르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런데 우마이야 왕조 때는 수니파와 시아파의 아주 첨예한 갈등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뭐 현재도 수니파랑 시아파의 갈등 일부가 보여지고 있는데, 자, 쉽게 얘기한다면 수니파는 누구나 칼리프의 지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시아파는 소수만을 강조하는 건데, 즉, 정통 세력만 칼리프가 될 수 있다. 그 정통 세력이 알리의 후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한 우마이야 왕조는 아랍인만 우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이 결국 표출되면서 비아랍인들이 새로운 국가를 탄생시키게 되는데 네, 그게 바로 아바스 왕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바스 왕조의 뭐 방향이나 통치의 느낌 자체가 뭔가 관용적이고 부드럽고 뭔가 특정 세력만을 우대해주진 않고 있겠는데요. 자, 일단 아바스 왕조는 수도를 바그다드로 하고 있고요. 자, 오늘날 이라크의 수도가 바그다드로 알려져 있죠. 자, 아바스 가문에서 왕조를 이어받고 있겠고요. 가문 이름을 따서 국가 이름, 왕조 이름을 아바스 왕조라고 불렀고, 아랍인 우대 정책을 폐지하고 있다. 왜? 아바스 왕조의 출발 자체가 아랍인 우대에 대한 불만에서 나왔기 때문이었죠. 자, 또한 아바스 왕조는 751년 단과 전투를 해서 승리를 해서 결국 동서교역로를 아바스 왕조가 장악하게 됩니다. 당나라가 영토를 팽창하면서 중원지대까지 영토를 넓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아시아 지역의 아바스 왕조랑 충돌하게 되었던 것이었었죠. 지도를 통해 좀 더 자세하게 본다면, 자, 정통 칼리프 시대,
우마이야 왕조, 그 다음에 후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파티마 왕조 식으로 막 쪼개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지금 우리가 요 왕조들 위주로 한번 다뤄본 거고, 뒤에서 후우마이야 왕조, 파티마 왕조 내용들 일부가 나오게 되겠죠. 자, 전반적으로 이슬람 세력들이 계속 유럽 지역까지 뻗어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교과서 75쪽에도 보면, 자,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던 바그다드 잘 나와 있는데요. 자, 바그다드는 원형 요새의 성벽 도시였고, 교역로의 중심에 위치해서 세계의 시장으로 불리기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아바스 왕조 많이 중요합니다.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 아까 화면에서 봤던 나머지 이슬람 제국들, 왕조들 한번 살펴본다면, 후 우마이야 왕조가 있습니다. 앞서 우마이야 왕조가 있었고, 또 뒤이어서 우마이야 왕조가 나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고구려에다가 후 고구려 등장한 뭐 그런 느낌하고 비슷합니다. 전혀 다르긴 한데, 그 국가를 잇고자 하는 뭐 전통 느낌 때문에 후자를 붙여준 거죠. 네, 유럽까지 이슬람 세력이 진출해서요, 오늘날 스페인 지역에 보였던 왕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를 코르도바로 했고요. 자, 또한 파티마 왕조의 명칭이 보이게 되는데, 이 파티마 왕조는 북아프리카에 건립된 왕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이 지금 유럽이나 아프리카까지 진출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수도를 카이로로 하고 있고, 오늘날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죠. 자, 이슬람의 전반적인 경제나 문화적인 특징 한번 보면요. 자, 경제적으로는 이 사람들 뭐 합니까? 주로 해상 무역을 하죠? 왜 그런 거죠? 서아시아 지역을 기반으로 오랫동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뭐 파르티아, 뭐 페르시아 이런 국가들 자체가 중개 무역을 하면서 성장했죠. 워낙 유럽이나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가운데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문화. 꾸란 혹은 쿠란, 이슬람 경전 기억해 보고요. 기독교의 성경입니다. 네, 아라비안 나이트 한 번쯤은 들어봤죠. 나이트클럽이 아니라 네, 이 시대의 설화 모음집을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한다. 자, 또한 모스크라고 하는 종교 건축 양식으로서 뾰족한 돔, 뾰족한 첨탑, 둥근 돔, 둥근 지붕, 아라베스크라고 하는 기하학적인 무늬가 보여지고 있고요. 자, 연금술도 발달했고 제지술, 의학도 발달했죠. 이슬람이 굉장히 의학이 발달된 것이 독특하면서도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븐 시나라고 하는 뭐 의학자들이 유명했대요. 다시 한 번 더 모스크 한번 볼게요. 자, 아라베스크 기하학적인 무늬, 미너렛 혹은 뭐 첨탑이라고 하는 뾰족한 그 탑 모양, 돔, 둥근 지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자연과학이 발달했다. 뭐 나침반도 만들었고, 뭐 연금술도 열심히 하고 있고, 네, 과학도 발달해서 의학까지 발달하고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 드립니다. 일반적인 숫자도 아라비아 숫자라고 해서 이 지역에서 나왔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죠. 자, 학습지 내용들 체크해 보는데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아바스 왕조다.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로서 관용적이고 평등적인 모습이 보였고, 이들은 네, 기존의 아랍인에 대한 우대에 대한 불만으로 건국된 국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후 유럽이나 아프리카로 진출하고 있는 이슬람 세력의 모습들, 이슬람의 전반적인 문화적인 특징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시정지 활용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 문제 보면, 자, 이 도시를 평화의 도시라고 불렀고요. 자, 중국 당나라 수도 장안처럼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즉, 국제 도시였다라고 하는 힌트들을 봤을 때 이 도시는 바그다드겠고, 아바스 왕조의 수도겠죠? 정답 몇 번이죠? 네, 751년 당나라랑 네,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해서 동서교역로를 아바스 왕조가 가져갔었죠.
네, 이슬람 제국의 발전 전반적인 순서 볼게요. 네, 무함마드가 네, 이슬람교를 창시해서 뭐 메카로 갔다가 메디나로 갔다가 다시 메카로 돌아오면서 네, 이슬람 세력들 계속 팽창하고 있죠. 자, 원래 정통 칼리프 시대에 정통 세력들을 뽑아서 네, 이슬람 세력을 통치했다가요. 우마이야 가문이 오랫동안 네, 통치를 이어나가면서 우마이야 왕족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후 우마이야 왕족, 아바스 왕족, 파티마 왕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우마이야 왕조 때 아랍인 우대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아바스 왕조가 등장하기도 했죠. 그래서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 국제 도시의 모습이 보여졌고 관용적인 통치 모습이 보여졌던 아바스 왕조 잘 기억을 해보자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슬람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 창시된 모습부터 네, 지금 우리가 파티마 왕족에 해당되는 내용까지 일부 살펴본 것 같네요. 그 다음 넘어가서 뭐 셀주크, 튀르크, 사파비, 뭐 티무르 제국 이런 국가들 알아볼게요. 네, 계속 이어서 셀주크, 튀르크, 뭐 티무르, 사파비 왕족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셀주크 튀르크부터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튀르크 하면 우리가 오스만 투르크도 한번 떠오르게 되고 셀주크 튀르크도 떠오르게 되는데 다릅니다. 튀르크 계통이긴 한데 다른 계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튀르크족 내에서도 이슬람교를 믿고 있었던 세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전에 우리가 언급했던 아바스 왕조의 수도를 점령해 버려요. 자, 아바스 왕조의 수도 어디였죠? 네, 바그다드입니다. 바그다드. 즉 셀주크 튀르크가 아바스 왕조보다 더 힘이 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서 이슬람의 일반적인 지도자를 우리가 칼리프라고 불렀었죠. 셀주크 튀르크는 칼리프가 아닌 술탄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네, 술탄이라고 하는 네, 용어 가지고 통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겠고요. 자, 이후에 셀주크 튀르크는 세력을 점차 넓히게 되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고 비잔티움 제국을 압박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도 성지가 예루살렘이고 이슬람교 입장에서도 성지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한 도시가 여러 그 종교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결국 이 도시를 장악하기 위한 기독교와 이슬람의 전쟁이 발생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셀주크 티르크는 몽골 제국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네, 지도로 봤을 때 이런 모습들 보고 있고, 자, 아바스 왕조의 수도를 뺏었기 때문에 바그다드를 셀주크 티르크가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티무르 제국 알아보려고 해요. 자, 티무르 제국 14세기 후반 칭기스칸의 계승자 티무르가 건립했어요. 자, 그래서 말만 칭기스칸의 계승자 후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지 뭐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자, 수도를 사마르칸트로 했고요. 자, 오스만 제국을 앙카라 전투에서 제압할 만큼 작은 국가였지만 굉장히 강했던 군사력이 강했던 국가로 평가받고 있겠습니다. 자, 또한 서아시아 지역을 거점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중개무역을 한다라고 했죠. 뭐 다른 말로 동서무역 독점 뭐 비슷한 표현들입니다. 자, 그런데 티무르가 명나라를 정복하기 위한 군대 파견하는 과정에서 티무르가 원정 중에 사망을 하게 되면서 자, 아쉽게도 티무르는 생각보다 강했던 국가 같은데 오래 가지 못하고 일찍 단명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마르칸트 잘 체크해 보자고요. 수도 사마르칸트 잘 체크해 보세요. 자, 티무르의 무덤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이슬람 양식 계통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로 사파비 왕조 알아볼 건데요. 자, 사파비 왕조는 16세기 초반 이스마일 1세가 건립한 왕조였고요. 자,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고 있어요. 자, 사실 소수가 시아파 이슬람교를 주장하고 있는데, 네, 독특합니다. 굉장히 특징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자, 페르시아 계승을 표방해서요. 뭐 서아시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서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강한 국가가 페르시아였기 때문에 우리는 페르시아를 따라 그를 이은 국가다. 그래서 페르시아 군주의 칭호인 샤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자, 아바스 1세 때 전성기를 맡고 있었고 수도를 잘 기억해 보세요. 이스파한으로 하고 있더라. 이스파한으로 옮겼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왕실 내부 갈등과 아프간족의 침입으로 네, 쇠퇴해서 멸망했던 국가입니다. 네, 영토가 좁았지만 네, 생각보다 오스만 제국 옆에 붙어서 잘 성장하고 있었던 국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지에서는 이렇게 정리되고 있네요. 셀주크 티르크, 네, 티무르 제국, 사파비 왕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배웠다? 셀주크 티르크 네, 십자군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네, 국가였고요. 티무르 제국 네, 생각보다 강해서 군사적으로 오스만 제국을 물리치기도 했던 국가였는데 단명했죠. 티무르가 원정가는 중에 죽었고요. 자, 사파비 왕조 네, 중개 무역하면서 뭐 성장했던 국가인데 시아파를 강조하고 있던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오늘 셀주크 투르크 티무르 제국 사파비 왕조 그냥 한번 흐름 확인해 보았고요. 자, 오스만 제국 넘어가서 봐야겠네요. 자, 오스만 제국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슬람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스만 제국 한번 알아보죠. 자, 오스만이 나중에 일반적으로 뭐 터키, 뭐 오늘날 튀르키예가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랑 시차 한 6시간 정도 나는 거리에 있다라고 하고요. 자, 우리한테 형제 나라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뭐, 진짜 뭐 친형제도 아니고, 뭐 진짜 가까운 국가도 아니었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죠. 뭐 터키가 이제 튀르키예가 된 거죠. 국가명이 지금 바뀌었고요. 자, 튀르키예는 왜 형제 나라냐? 돌궐과 고구려가 친하게 지냈는데 돌궐 계통이 나중에 튀르키예가 되는 거다. 또 유교 전쟁 때 도와줬다. 또한 다르지만 같은 아시아 계통의 국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죠. 오스만 제국의 정치 알아보도록 하죠. 자, 어쨌거나 오스만 제국이 나중에 튀르키예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스만 제국은 약 13세기에 등장했고요. 자, 오스만 제국의 지도자를 술탄이라고 불렀는데 이전에 봤던 셀주크 튀르크도 술탄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었습니다. 칼리프가 아닌 술탄의 칭호가 보인다. 자, 15세기는 티무르에 의해서 앙카라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티무르 제국할 때 앙카라 전투에서 이겼다라고 했죠. 자, 영토가 오스만 제국이 더 넓었음에도 불구하고 티무르가 이기게 되는 모습들이 보였고요. 자, 메흐메트 2세 때는 그래도 오스만 제국이 강했기 때문에 자,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했습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했을 때 오스만 제국이 비잔티움 제국을 잘 공격했고 멸망시키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보다 강했던 국가임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16세기가 되면 메카 메디나까지 차지할 만큼 네, 거의 더 넓은 서아시아 지역으로 영토가 뻗어나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셀림 1세 때는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까지 멸망시킵니다. 아프리카 지역까지 진출하고 있는 거죠. 자, 이후에 술탄 칼리프제를 도입해서요. 네. 오스만 제국의 지도자를 술탄이라고 했어요. 근데 술탄이 이슬람 전체 영역까지 거의 다 먹어버리니까 술탄이 곧 이슬람의 지도자를 겸하게 된 거죠. 술탄 칼리프제. 네, 슐레이만 1세 때는 전성기로서 가장 넓은 영토 팽창을 보여줬는데 네, 오스트리아 수도 빈까지 포위하고요. 유럽 안으로 더 들어간 거죠. 자, 또한 유럽 세력들이 자꾸 진출하고 쳐들어오고 있는 오스만 제국을 막기 위해서 연합 함대를 만들었는데 그 연합 함대까지 격파해서 지중해를 장악할 만큼 굉장히 큰 전투 승리, 영역 팽창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네, 아프리카도 또 진출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메흐메트 2세 때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잔티움 제국 공격한 거죠. 자, 또한 오스만 제국의 지도를 봤을 때 거의
로마 제국의 영토처럼 엄청 넓은 영토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넘어가서 오스만 제국의 통치 문화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통치 모습을 봤을 때요. 술탄이 직접 통치하기도 하고 그 총독이라고 하는 지방관을 보내서 간접 통치 방식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반적으로 오스만 제국은요, 영토가 넓고 뭐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힘도 세게 막 찍어 누르고 강압적으로 통치를 할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이슬람교의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관용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이슬람교를 다른 지역에 강요하고 있진 않고요. 다만 세금만 내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종교 인정해 줄게. 그리고 그 지역에서 스스로 통치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뭔가 자율적인 권한들을 인정해 주겠습니다. 자, 또한 유능한 자일 경우에 혈통이나 출신을 제한해 두지 않고 등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점령했을 경우에 똑똑하거나 필요할 경우에도 갖다가 쓰는 거고요. 자,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건 예니체리라고 하는 군대가 있는데, 심지어 유럽 사람일지라도, 기독교를 믿고 일지라도, 어, 뭔가 군사적인 능력이 보이거나 괜찮은 젊은이라면, 네, 술탄, 칼리프를 지킬 수 있는 예니체리 군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 문화적인 특징도 보면, 자, 영토가 넓어지면서 이슬람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유럽의 문화들을 수용하고 있겠고요. 자, 언어는 튀르크어, 네, 건축은 이슬람 사원, 네, 학문, 천문학, 수학, 지리학 등이 발달되었다. 전반적으로 이슬람 계통의 뭐랄까 국가들, 지역들이 과학이 발달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겠죠. 자, 미술로는 페르시아, 세미라가 유행하고 있어요. 자, 기타, 그림자 연극이 유행되었고, 자, 커피를 즐겨 마셨다라고 하죠. 자, 일반적으로 이슬람교 문화권 국가들 혹은 뭐 그 지역들, 그런 왕조들은요, 네, 이슬람 꾸란에 따라서 네, 그 교리에 따라서 술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음료를 찾았고 그것이 커피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커피 마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능력을 중시한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은 일반적으로 이슬람 문화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관용적인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했죠? 출신, 혈통, 종교 따지지 않고 필요할 경우 써먹어서 자신들의 국가, 영토 팽창하고 뭔가 힘을 키워나가는 데에 이용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80쪽에 있는 내용들 한번 보면 자, 왕이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우리는 출신이나 신분을 따지지 않고 능력을 중시한다. 오스만 제국의 통치 방식 보면 전반적으로 관용적이고 종교적인 자유 인정해주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정치적 부분에서도 보면, 자, 영토를 총독이나 현지 지배자에게 위임해서 그들이 자율적으로 그 지방을 통치할 수 있도록 인정해 줬고요. 그걸 티마르제라고 불렀고, 자, 밀레트 제도는 종교적인 부분입니다. 종교를 이슬람교 믿지 않아도 좋으니까 대신 세금만 내면 된다라고 했고요. 자, 또한 대부 시름의 제도는 네, 유럽으로 진출했을 때 유럽의 젊은 청소년들 데려다가 이슬람교로 개종시킨 것인데 물론 개종하지 않을 자유도 있었는데 이들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개종을 한 거죠. 왜? 그렇게 되면 오스만 제국에서 뭔가 승진하거나 관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제도를 통해서 술탄을 지킬 수 있는 예니 체리라고 하는 군대를 육성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오스만 제국의 성 소피아 성당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비잔티움 제국의 사원이었는데 이게 중첩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자, 오스만 제국 하면 여러 업적들이나 여러 제도들 뭐 보이겠지만 전반적으로 관용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보자고요. 학습지의 내용들 참고해 보고요. 네, 티무르 제국에서 사파비 왕조로 바뀌게 된다. 네, 이러한 왕조들은 전반적으로 오스만 제국 옆에서 성장하고 있던 국가들이었다. 자, 중학교 수준에서 형성평가로 쓸 수 있는 문항들인데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스만 제국의 네모는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키고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수도로 삼았다. 뭡니까? 슐레이만 1세라고 볼 수 있겠죠. 2번, 발칸반도의 크리스트교 청소년을 징집하여 만든 술탄의 친위 부대로 오스만 제국의 팽창에 기여한 집단은 예니체리죠. 예니체리. 정리해 본다면, 자, 오스만 제국 이야기 했었는데요. 자, 전반적으로 유럽하고 갈등하거나 뭐 그렇게 되면서 뭐 유럽 지역이든 아프리카든 서아시아 지역으로 막 팽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오스만 제국 왜 넓은 영토를 갖게 되었냐라고 했을 때 관용, 뭔가 존중, 뭔가 필요한 사람들을 혈통이나 신분, 국가, 종교 따지지 않고 써먹는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스만 제국하면 관용의 모습들을 잘 기억을 해 보자고요. 이 모습은 이슬람 계통, 서아시아 계통에서 보여줬던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랑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오스만 제국까지 전반적인 근대 후반기까지 이슬람사를 확인을 해 봤고요. 네, 초반에 뭐 아시리아부터 쭉 넘어와서 오스만 제국까지 흐름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